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길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또 방송을 또 켰습니다. 왜냐면 며칠 동안 못 찍은 부분도 있고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좀 바빠진 것도 있는데 좀 마음에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한 곳에 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이 딱 생겨버리니까 거기에 막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에 좀 집중을 못하는 좀 이런 일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겼어요. 매일매일 유튜버를 했는데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유튜브를 매일매일 안 올리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맨날만 할 때보다 구독자 수는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좀 지겨운가 보다. 왜냐하면 이게 막 제 유튜브가 막 엄청 특별하고 막 엄청 여기서 인사이트를 막 얻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기사 보면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매일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어쨌든 상황 보면서 저도 그때그때 맞춰서 해볼게요. 자, 오늘 볼 제목은요. 자, 이제는 주택도 공동구매로 구입해야 자, 집값, 모기지율 폭등, 대부분 가족과 함께 구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너무 비싸고 모기지율도 폭등했어요. 일단 뭐 요즘에 기본적으로 6%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일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은 이제 좀 더 비싸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 사기가 그냥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래서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주택을 구매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또 보면은 7%가 친구들과 함께 주택을 구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너무 당연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근데 같이는 샀지만 함께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주는 거죠. 왜냐하면 모기지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모기지가 스트레스 테스트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빡빡하게 모기지를 주다 보니까 일단 받으면 내 식비도 줄이고 뭐 막 그냥 옷도 안 사고 막 어떻게든 낼 수는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기지를 못 받다 보니까 모기지를 받아주는 거죠. 이게 뭐 형제들이 같이 뭐 코사인 해줘가지고 같이 살 겁니다. 얘기해가지고 근데 같이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얘기인 거, 이런 상황들이 어려웠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집값도 비싸졌고 이자율도 비싸졌으니까 난 집을 못 사겠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못 살 수가 없죠. 근데 핵심은 그렇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공동 구매를 하려면 일단 뭐 친척들 가족들하고도 좀 얘기도 잘 해야 되고 그죠. 어떤 식으로든 좀 힘을 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짜증스러워. 내 형제 자매들하고 부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안 해. 그냥 안 해버려. 왜냐면 같이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대부분 같이 살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같이 살 수 있는 경우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우리 형네 가정이 뭐 예를 들면 뭐 집이 없고 나도 없어. 그럼 우리 힘을 합해서 삽시다. 그래서 방 3개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4개짜리 너무 좋겠지만 3개짜리 샀어. 그 화장실이 당연히 2개라서 나눠 쓸 수 있는데 그럼 부엌은 하나라서 또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 되는가 사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강해서 오래 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강한 거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옛날 공룡들 굉장히 강했지만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바퀴벌레들은 굉장히 약했지만 지금도 살아남은 것처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모기 이자율이 막 폭등하고 막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결국 여기 적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걸 이겨내고 결국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살아남아야 부자가 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그냥 나 경제적으로 어떤 파탄을 맞아서 나 다 팔아버려야 돼. 끝났어.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데 막 5년, 10년, 15년이 걸리는데 우리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게 그걸 회복했다. 그럼 뭐 60대 가까워지면 근데 은퇴를 준비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항상 못하게 되니까 어쨌든 저쨌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려면 공동구매라도 사서 넘어서야 된다. 앞으로 경제 침체가 올지는 뭐 알 수는 없고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꿈도 안 꾸는 거죠. 꿈 꾸면 안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 요점은 어려운 상황을 결국은 어떻게 이겨내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여기서 이제 순응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준금리냐 뭐 동결되냐 인상이 되냐는 제가 두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캐나다 2분기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했다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0.2%가 겨우 성장을 한 거죠. 거의 성장 못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 다음 주에 금리 동결할 것 같다. 힘이 실렸다. 소비자 지출이 둔화됐다. 그럼 금리가 동결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9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 자, 캐나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의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용은 둘이 똑같아요. 이러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하게 오니까 하자. 한쪽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다.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뭐 어떤 게 맞을까요? 이 기자 신문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기자분들도 보는 자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동결될지 혹은 또 인상될지 개인적으로는 좀 제발 동결되게. 아직도 지금도 매달 모기지 페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버텼는지 제가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걸 버텼는 어떤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방법은 아닌데 그때 했던 방법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BC 가뭄의 악화일로 피해는 내년까지. 이게 지금 비가 왔지만 가뭄이 지금 계속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BC주 비상사태 2주가 연장이 돼서 그래서 산불은 지금 와일드파이어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BC주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캘거리 살 때 도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었어요. 자연 날씨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추운 날씨.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는 6개월은 아닌데 그냥 feel like 저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겨울이 반년 되는 것 같다. 그 추운 봄 가을이 좀 있고 짧은 여름, 이게 2달 정도의 짧은 여름이 끝나면 막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BC주도 점점 어떤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좀 그러니까 이런 산불이 났는데 제가 그때 몇 주 전에 영상 찍으면서 산불에 영향받지 않는 집을 사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홍수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홍수 특히 홍수는 자주 나니까 그나마 홍수에 집이 막 잠기는 사람들도 그 경험을 평생 한 번 합니다. 한 번. 2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평생에 이런 큰 홍수는 처음이다. 30년 만에 처음 온 홍수 혹은 40년 만에 처음 온 홍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대홍수를 한 번 겪는 거예요. 산불도 거의 마찬가지일걸요. 살면서 내 집에 불이 탄다? 한 번 겪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집이 날아가는 거죠. 그죠? 자연재해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보험으로 보호가 되는지 저 보험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데 내추럴 디제스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내추럴 디제스테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뭄, 어떤 홍수, 지진 이런 것도 생각하고 결국은 평생 살아갈 집이라면 물론 거기서 10년 살고 이사하고 또 이사 가겠지만 이사 갈 때마다 좀 신경을 쓰면서 이사를 다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도 평생 한 번 겪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외지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막 집을 있는데 그러니까 도심지는 그나마 이제 소방관들이 소방수들이 접근이 쉬우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그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건 이제 CERB 부정수급 국세청 직원이 120명이 해고가 됐는데 의심 사례가 600건이었는데 나머지 건들은 다 좋은 그런 뭐라 표현해야죠? 부정수급은 아니었대요. 학생들이었고 임시직이었고 여러 이유가 있었대요. 근데 120명은 거기 들어가서 자기 정보를 수정을 해서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한 명이 했으면 그 옆에 친구한테 친하니까 나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래 나도 받아야지 너도 나도 막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국세청 직원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옛날에 우리 9.11 때 미국에서도 우리가 그때 희생당했던 경찰들 어떤 소방관들 굉장히 어떤 숭고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정신병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의 5년, 거의 10년 가까이 일 못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잘렸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런 상황이 되면 나도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인생을 막 아주 막 100% 그 건전하게 100%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간 인생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물론 저는 저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다행인 거 어떻게 보면. 제 인간성을 생각해 볼 때 뭐 저렇게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겠고, 다행히 이제 저런 걸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안 하고 산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대부분 저런 위치에 가면 저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도덕적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여기에 어떤 주제가 있는 거 아니고 저 보면서 나는 저런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저런 사람 내가 특별히 욕하고 살진 말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뭐 대략 둘러본 또 공동구매로 구입하는 어떤 집들 얘기들, 그리고 주변 얘기, 뉴스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주말인데 오늘 주말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뭐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